사회수석 비서관 장상윤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그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 상황 그리고 응급의료를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병의원들이 대거 문을 닫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제까지 5일간의 연휴 동안 응급의료 현장은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려했던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휴 동안에도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며 응급 환자 치료에 전념해 주신 의료진의 헌신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약 20%의 인력이 이탈한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변함없이 환자를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둘째, 정부의 특별 대책에 따라 안내해 드린 대로 경증인 경우 큰 병원 응급실보다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이나 동네 응급실을 방문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2만 7천 명으로 지난해 추석에 4만 명, 올해 설의 3만 7천 명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 수는 소폭 감소 또는 유사한 수치였지만 경증 환자가 지난해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응급실은 본래 목적에 맞게 시급을 다투는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는 스스로 지켜낸다는 각오로 비상체제를 차질 없이 운영해 주었고 소방 구급대원들은 1초라도 빨리 응급 환자를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자 구슬땀을 흘려주셨습니다. 특히 지역의 병의원은 최대한 문을 열어 환자를 맞이하고자 애써 주셨습니다.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8,743개소로 당초 예상치인 7,931개소보다 812개소나 더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대비 2배 가까이 그리고 올해 설 대비로도 2.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의 응급실 이용 변화는 기존의 의료 이용 체계가 개선되어가는 계기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올바른 의료 이용을 통해 응급실의 과밀화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더 긴급한 환자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 응급실은 전공의가 이탈한 가운데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의 번아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추석 연휴 비상대책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책 기간 이후에도 의료 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응급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로 보도되는 사례가 많아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 나눠드린 PPT 그 자료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응급 환자 이송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실제 현장에서 응급의료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119 구급대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중증도에 따라 프리케이타스, 즉 병원 이송 전 응급 분류를 실시합니다.
분류에 따라 관내 응급실 리스트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연락해서 찾고 관내 병원이 여의치 않은 경우 시도별 119 구급 상황 관리 센터에 요청하여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전체 응급실 체계를 보면 가장 상위에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44곳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 센터가 136곳이 있고 나머지 지역 응급의료 기관 이하 소위 말해 동네 응급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역 센터 44곳과 지역 센터 136개 이 두 개를 합쳐서 180곳이 되는데요. 이 180곳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려고 체계를 갖춰 놓은 응급실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17개 시도별로 응급 환자 이송 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질환별로 적정 병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리케이타스 3등급 이하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나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우선 이송하고 중증 외상 환자는 권역 외상센터로 최우선 이송하는 등 중증도에 맞도록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권역 외상센터는 권역 응급의료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거의 시도별로 한 곳이 있고 아주 큰 사고나 대량 살상자가 나온 사고에 대비해서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또 올해 2월부터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구급 대원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수용 가능 여부를 119 구급대에 전달합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지만 대구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울산, 경남, 경기, 충북 등 다른 지역도 이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박한 중증 환자 중에서 시도 지역의 경계를 넘는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부 산하 전국 6개의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두고 여기에서 직접 개입하여 신속하게 광역 단위를 넘어서서 이송 병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는 의료진이 응급처치나 수술을 하게 되고 후속 진료도 실시합니다. 다만 이송된 병원에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이나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 내원한 환자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프리케이타스는 구급대원들이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케이타스라고 불리는 5단계의 분류 체계로 중증도를 정확히 분류하게 됩니다. 그 슬라이드 2번째 페이지에 그 케이타스 분류 체계를 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5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등급마다 그 어떤 상황에 해당했을 때 등급을 이렇게 분류하는 건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가 왔거나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열상이나 위염 같이 이렇게 급박성이 좀 떨어지는 그 질환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으로 갈수록 시간을 다투는 환자로 분류가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질환의 중증도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화로는 굉장히 중증이긴 하지만 응급 쪽에서는 응급 환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응급은 기본적으로 이 생명이 그 급박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험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심정지나 대량 출혈 이 정도 해당하는 환자를 1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5단계로 분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급 진료의 순서나 응급실에서의 진료 구역 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온 환자를 먼저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증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응급이 아니거나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가 지연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전원 요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8월 4주 기준으로 전체 내원 환자 중에 심정지 등 가장 응급한 케이타스 1등급은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 2등급은 6.3%, 그리고 경한 호흡 부전, 상당한 복통 등 3등급은 49.5%, 장염, 골절 등 경증은 33.8%, 찰과상과 같은 비응급 사례는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응급한 환자가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실에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에는 문 여는 병의원을 늘려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가 집 근처에 가까운 병의원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응급실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여 의료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로 보도된 광주의 손가락 절단 사례, 또 충북 청주의 25주 산모 사례, 그리고 대전의 자상 환자 사례 등을 살펴보면 모두 수지 접합, 또 응급 분만과 신생아 입원, 또 외상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사례들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처리를 할 수 없고 배후 진료 또 후속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꼭 필요한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의료계에서도 중증 응급 분야와 소아 분만과 같이 저출산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경우 오래전부터 전문의 부족과 의료사고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이 정주 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만 쏠리다 보니 지방으로 가면 인력 부족 현상이 이미 만성화가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에서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고 이제는 기사화도 되지 않을 만큼 일상이 되었습니다. 필수 의료 전공의 충원율도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흉부외과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충원율이 50%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3년의 평균 충원율이 30%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산부인과는 충원율이 80% 선이지만 대부분 향후 진로로 산과가 아닌 부인과를 선택하고 있어서 산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000년대 이후 또 한 가지 세부 전문 과목이 늘면서 진료에 필요한 의사 수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과는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감염 내과 등 10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고, 정형외과도 고관절, 골절, 슬관절, 족부관절 등 13개 분야 등 74개 분야의 세부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료의 전문성은 높아졌지만 수련 기간이 길어지고 진료 영역이 좁아지게 되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의대 증원은 정체되어 있어 필수 의료 과목은 선호도가 더욱더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초에 열 경련으로 119에 신고된 28개월 일산의 사례인데요. 소아의 경우에도 소아신경과 전문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산에서 인천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진료 영역이 좁아지는 만큼 의사의 수도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의료 공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응급 환자를 제대로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보다 촘촘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보다 많은 필수 의료 전문의가 배치되어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 전부터 불거진 응급실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고령화와 소득 증가로 폭증하는 의료 수요에도 30년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사의 양적 부족 상황,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필수 의료 분야임에도 수입은 오히려 적은 왜곡된 보상 체계, 필수 의료에서 빈발하는 의료사고 책임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의사들의 부담 등 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보상 체계가 공정하지 못한 것은 시급히 개혁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케어로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 덩치가 큰 비급여가 급여화되어 겉으로 보는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이 분야의 집행액이 5년 사이에 42배로 폭증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보다는 상급 병실과 선별급여, 과도한 MRI, 초음파 급여화에 치중하면서 의료 남용이 가속화되고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그리고 의사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의료 쇼핑을 최소화하고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보 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역시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제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고령화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이며 내년이나 후년으로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2월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병원의 주요 기능을 맡기다시피 한 3차 대형 병원, 상급 종합병원들이 타격이 컸습니다. 이후 3차 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2차 병원이 중등증이나 경증 환자를 맡게 되면서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의료진의 피로도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전체 레지던트 기준 전공의 1만 명 중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약 10%인 1천여 명이고 사직한 전공의가 8,900명입니다. 사직자 중에서 33%인 2,900명은 확인해보니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로 취업하여 의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즉 전체 레지던트 기준으로 40%가 의료 현장으로 이미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전공의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수련 환경과 의료 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전공의가 지도 전문의의 세심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와 소신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추석 명절 전 여당 대표께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하셨고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정부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의료계의 참여를 함께 설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계는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께서 지켜야 할 국민입니다.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